오늘 뉴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속살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1990년 드러난 민간인 사찰과 2014년 자행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와 기무사가 벌인 희대의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이런 어두운 과거를 부활시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2023년 방첩사 내부 문건에는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찰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자세히 적혔습니다.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 요원들이 지난 2023년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군 내부 문건인데 분석 대상은 당시 민간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이 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성들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해왔다면서 전역한 후에 어떤 법무법인을 세우고 어떤 소송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 소속 누구와 만났는지 연도별로 이름, 직책, 기수 등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30명 넘는 법무관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최강욱 라인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포함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작성자, 작성 일자, 결제 라인 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건 내용을 접한 최 전 의원은 이들과 따로 모임을 하지도 않았고 명단 중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진위 검증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문건으로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성향의 인물을 육군 법무병과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이 문건은 내란 특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JTBC는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게 사실인지, 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물었지만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방첩사 문건의 특정 정치인 이름 포함, 민간인 사찰 의혹, 불법 감시 정황 포착. JTBC가 보도했고 MBC가 추가 취재를 했고 오마이TV가 분석했습니다. 팩트는 명확합니다. 문건은 존재합니다. 그 안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날짜도 있고 만남 기록도 있고 심지어 성향 추정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건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정보 수집 내용뿐 아니라 최 전 의원과 만나고 연을 맺었다는 군인들의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문건에 등장하는 군 법무관들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최 전 의원과 일면식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방첩사가 사찰뿐 아니라 날조까지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문건은 공공연히 방첩사 블랙리스트라 불리웠는데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JTBC는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법무관 4명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2019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수도권 부대 법무실장과 2020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국방부 간부는 최강욱 전 의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지역부대 검찰단장 역시 그런 모임 비슷한 것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임 여부 등은 조사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 라인으로 찍은 사람과 2차례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법무관은 명단을 보니 방첩사가 날조까지 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무병과를 장악하고 있던 육사 중심 세력과 거리가 멀거나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최 전 의원도 나를 도구로 이용해 비육사 출신 법무관들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방첩사는 문건에 최 전 의원이 현역 시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육사 출신 장군들의 문제를 지적한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뉴스의 속살은 여기서 질문을 바꿉니다. 이 문건은 왜 만들어졌는가? 누가 이 정보를 필요로 했는가?
이 문건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문건을 만든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 이 뉴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십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불법 문건, 정보기관 일탈. JTBC는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이게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이죠. 중요합니다. MBC는 위법성을 파고들었습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제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합니다. 소위 최강욱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군 법무병과 관련 참고 보고 문건입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시절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그러니까 내란 준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1년간 내란 준비하는 그 시기에 총 700건이 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용산 대통령실에 꾸준히 보고를 해왔고 또 지침도 받았다고 합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는 지난 1년간 공수처, 특검, 국수본에서 수사를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도 2차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군내 기득권의 장난과 방해가 아닌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는 방첩사 인원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두고 이를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는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A 대령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소 잘 알려져 있지만 문재인 정부 행정관 재직이라는 이유로 진급이 제한되어 왔다는 식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곳은 방첩사 신원보안실이었습니다. 방첩사 내부 인원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을 포함해 민간인에 대한 이런 불법적인 문건을 수백 건 작성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의료계 파업 등에 장기간 투입되어 내부 불만이 높아진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군의관들의 정치 성향 등을 사찰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계획안, 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의 사이버 정찰 문건, 국방부 출입기자단 성향 분석 문건, 광주 또는 순천 등 호남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 현역 군인 목록도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하였고 이는 해당 블랙리스트가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계엄 실행을 위한 치밀한 인적 통제 수단으로 실제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입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2차 종합특검에서는 여인형 방첩사가 어떤 경위로 이런 불법 문건을 만들었고 누구에게 보고했으며 실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형 방첩사의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문건은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감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마이TV는 권력 남용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뉴스다이브는 문건 작성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문서화되는지 말입니다. 매불쇼에서는 정치권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여당은 뭐라 하고 야당은 뭐라 하고. 취재 편의점은 현장 디테일을 전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겸손은 힘들다는 직설적으로 책임자를 추궁했습니다. 장르만 여의도는 정치권 내부 역학을 분석했고 정치인사는 청년층 반응을 전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뉴스의 속살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문건 그 자체가 아니라 문건이 존재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었던 구조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걸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그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음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화된 권력 남용,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오늘 뉴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보기관의 문건은 일반 행정문서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시청구청에서 받는 민원 서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엔 접수번호가 있고 담당자 이름이 있고 결제 도장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처리했는지 추적 가능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문건은 다릅니다. 뉴스다이브에서 전직 정보관이 증언했습니다. 이건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의심의 기록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정보기관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기록합니다. 어가 B를 만났다는 첩보가 있다. C가 특정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D의 인맥이 E와 연결될 수 있다. 전부 추정입니다. 하지만 문건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힙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연루되면 그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매불쇼에서 김용민 기자가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무기라고요. 자, 그럼 오늘 문제가 된 문건을 봅시다. 작성자 서명 없습니다. 결제 라인 없습니다. 출처 표기 없습니다. 심지어 공식 문서 번호조차 없습니다. JTBC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방첩사 내부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걸 읽었고 보관했고 필요할 때 꺼냈습니다. 오마이TV가 추적한 유사 사례를 보면 이런 참고자료가 실제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용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는 문서. 이게 정보기관 문건의 가장 위험한 특징입니다. 검증 없이 만들어지고 책임 없이 유통되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피해는 남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인터뷰한 한 전직 공무원의 증언입니다. 승진 탈락 사유를 물어도 명확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이름이 어떤 라인으로 분류돼 있었더군요. 누가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문건의 위험성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이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겸손은 힘들다에서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라 첩보 정치라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치주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칼럼에서 한법학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문건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문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문건이 아닙니다. 이 문건을 만든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방치한 권력 구조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취재 편의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건의 대상자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군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민간인을 감시했을까요? MBC 탐사팀이 추적한 결과 이 사람은 과거 특정 정치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동료였습니다. 상사도 부하도 아닌 그냥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 그런데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 인맥관계 특정 라인으로 분류 가능 향후 주요 보직 시 참고 필요. 장름한 여의도에서 한 정치권 내부자가 증언했습니다. 이런 문건은 보통 인사 검증용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즉, 누군가를 임명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정보는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JTBC 법조팀 분석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상 방첩사가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간첩 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 또는 안보 위해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 어디에도 그런 혐의는 없습니다. 만났다, 같이 근무했다, 성향이 비슷할 수 있다. 전부 일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오마이TV가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런 패턴은 반복돼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을 때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안보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2010년대 국방부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관련 첩보라고 했지만 나중에 드러난 건 정치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스다이브에서 한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방첩사의 본래 임무는 군 내부 보안입니다.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을까요? 매불쇼 패널 중 한 명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권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필요했고 누군가는 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시스템화됐습니다. 정치인사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문장이 있습니다. 안보는 핑계고 진짜 목적은 정치였다. 뉴스의 속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안보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 문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재 편의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유사한 형태의 문건이 최소 수십 건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문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문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겸손은 힘들다에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실 수집. 어와 B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사기록을 보면 확인됩니다. 2단계 추정 추가. 어는 특정 정치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건 추정입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분류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3단계 연결. 따라서 B도 같은 라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건 완전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문건에는 마치 논리적 결론인 것처럼 적힙니다. 이 세 문장이 합쳐지면 독자는 어떻게 읽을까요? B는 특정 라인이다. 사실은 첫 문장뿐인데 결론은 세 번째 문장처럼 읽힙니다. JTBC 데이터팀이 이 문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내용 중 실제 확인 가능한 사실은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추정과 연결입니다. 뉴스다이브에서 한 언론학 교수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입니다. 몇 개의 사실을 가지고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MBC가 확보한 다른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는 2018년와 3회 만남 장소 서울 시내식당 만남 목적 추정 불가 평가 지속 관찰 필요. 여기서 확인된 사실은 뭘까요? 3회 만남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확인했는지 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 관찰 필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만남 목적도 모르는데요? 오마이TV가 인터뷰한 한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정보기관 문건의 특징은 의심의 축적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계속 쌓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장름한 여의도에서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증언했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건이 올라오면 담당자는 고민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정보가 쌓였다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결국 안전하게 그 사람을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문건의 실제 파괴력입니다. 취재 편의점이 확인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자신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특정 인물과 과거 동료 유사 성향 추정 신중한 검토 필요. 전부 추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승진은 막혔습니다. 정치인사에서 한 법학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인데 여기서는 무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 취급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매불쇼에서 한 패널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증거로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문건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의심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그 사람이 자기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수십 년간 작동해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과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부터 이런 방식의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2020년대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문건은 진짜 누구를 노린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특정 정치인입니다. 문건에 그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JTBC 정치부 데스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표면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고요.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가능성 1군 내부 인사 검증용. 장르만 여의도 분석에 따르면 이런 문건은 보통 고위직 임명 전에 만들어집니다. 특정 인물을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 이 사람 주변에 문제될 만한 사람은 없는가 확인하는 용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타겟은 문건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임명하려던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2 특정 성향에 대한 낙인 작업. 오마이티브이가 추적한 패턴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문건들이 모두 같은 라인을 언급합니다. 개인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 그룹 전체를 표시한 거죠. 뉴스다이브 전문가 분석입니다. 이건 블랙리스트 작성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명단을 만들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가능성 3 승진 보직 배제를 위한 참고 자료. 매불쇼에서 한 전직 군 장성이 증언했습니다. 군에서는 승진 심사 때 이런 자료가 은밀하게 참고됩니다. 공식 심사 기준에는 없지만 종합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죠. 취재 편의점이 확인한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런 문건 때문에 보직에서 배제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피해자는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JTBC가 추가 취재한 결과 같은 형태의 문건이 최소 수십 건 이상 존재한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즉, 시스템적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겸손은 힘들다에서 한 패널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행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었습니다. 정치인사 댓글 중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문건을 만든 사람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칼럼에서 한 정치학자가 썼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거대한 악은 거대한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관행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MBC 탐사팀이 확인한 내부 증언입니다. 이런 문건 만드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상부에서 요청하면 정보를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오마이티브이가 분석한 조직 구조를 보면 이런 문건을 만드는 하위 부서, 검토하는 중간 부서, 활용하는 상위 부서가 모두 분리돼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장르만 여의도 패널의 표현입니다. 이건 시스템 범죄입니다.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문건이 누구를 노렸는가가 아니라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제 불편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문건이 작성된 건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수사는 최근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JTV 뉴스가 정리한 타임라인을 보면 그 사이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이 문건은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JTBC 취재팀이 확인한 내부 자료를 보면 사실 이 문건의 존재는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2022년 내부 감찰 과정에서 유사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4년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MBC 탐사보도팀이 추적한 결과 당시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이 바뀝니다. 당시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는데 지금은 왜 충분합니까? 오마이TV 분석입니다. 증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뉴스다이브에서 한 법조인이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근거. 둘째, 정치적 환경. 전자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후자가 바뀐 겁니다. 즉, 권력 구조가 변했다는 겁니다. 매불쇼에서 한 정치평론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권력이 견고할 때는 이런 문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균열이 생기면 그때야 문제가 됩니다. 취재 편의점이 확보한 검찰 내부 증언입니다. 수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막았으니까요. 지금은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골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겸손은 힘들다 해서 한 패널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권력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법치주의가 이런 겁니까? 정치인싸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닌가요? 왜 권력 눈치를 봐야 하죠? 이게 정상 국가입니까? 모두 타당한 질문입니다. 장름한 여의도 분석을 보면 이건 비단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정권 초기 전임 정권 비리 수사, 정권 중기 수사 동력 약화, 정권 말기 차기 정권이 현 정권 수사.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뉴스토마토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한국의 수사는 법이 아니라 권력 주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가혹하지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JTBC 법조팀장의 분석입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합니다. 왜 진작 못했는가? 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마이TV가 정리한 과거 사례들을 보면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수사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 민간인 사찰, 수사는 정권 교체 후. 2010년대 기무사 문건, 수사는 정권 말기. 2020년대 이번 문건, 수사는 불법 계엄 후. 패턴입니다. MBC 앵커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실시간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책임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취재 편의점 기자가 핵심 책임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하셨습니까? 답변.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답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JTBC 취재팀도 비슷한 반응을 들었습니다. MBC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마이TV, 뉴스다이브 모두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해서 이걸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건 정보기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매불쇼에서 한 변호사가 분석했습니다. 부인하면 위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설명하면 추가 의혹이 생깁니다. 한 가지를 설명하면 10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 침묵합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이니까요. 법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장름한 여의도 패널이 말했습니다. 공직자의 침묵권과 일반인의 침묵권은 다릅니다. 일반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인싸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침묵한다고? 국민한테 설명해야죠. 이게 민주주의 맞나요?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정리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침묵한 사람들 중 처벌받은 경우는 드뭅니다. 왜일까요? JTBC 법조팀 분석입니다. 침묵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오마이TV가 확보한 내부 문서들을 보면 회의록이 있고 결제 문서가 있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침묵하지만 시스템은 기록을 남깁니다. 뉴스다이브에서 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돼 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침묵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에서도 삭제된 파일들이 복구됐습니다. MBC 탐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담당자가 지운 문서 중 상당수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됐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입수한 복구 파일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작성 관련 자료 지속 수집 보고 라인 비공식. 침묵하는 사람들 뒤에서 기록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진행자의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사에서 한법학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침묵은 방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결국 진실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시스템이 그대로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매불쇼 패널의 결론입니다. 침묵하는 권력 vs 말하는 기록.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 JTBC는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이게 형법상, 군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말이죠. MBC는 위법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감시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오마이TV는 권력 남용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 뉴스다이브는 문건 작성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정보가 모이고 문서화되는지. 매불쇼는 정치권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취재 편의점은 현장 디테일을 전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겸손은 힘들다는 책임자를 추궁했습니다. 왜 답하지 않느냐고. 장르만 여의도는 정치권 내부 역학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인사는 세대별 반응을 전했습니다. 젊은 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뉴스토마토는 칼럼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뉴스의 속살이 보는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정권도 아니고 특정 인물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돌아다녔다는 사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록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반복됐다는 사실. 민주주의의 적은 거대한 음모가 아닙니다. 뉴스토마토 칼럼니스트가 정확히 썼듯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일상적인 권력 남용입니다. JTBC 앵커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투명성. 모든 정보 수집 과정을 기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감시.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처벌. 위반 시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넷째, 시스템 개혁. 개인 처벌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MBC 탐사팀장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만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대로면 새로운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오마이TV 해설위원회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똑같은 뉴스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겸손은 힘들다 진행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치인이었지만 내일은 공무원일 수 있고 모레는 일반 시민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사 시청자 댓글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언젠가 나도 그 문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름한 여의도 패널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일탈들이 쌓여서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뉴스다이브 앵커가 시청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의심받으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나라? 아니면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 나라? 답은 명확합니다. 매불쇼 마지막 멘트입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책임자가 처벌받는지, 시스템이 바뀌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취재 편의점 기자의 당부입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권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요구하십시오. 오늘 뉴스는 문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뉴스는 그 문건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뉴스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의 속살,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